안녕하세요. 최동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뭐 미세먼지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같이 실제로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좋은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로마 클럽이라는 이런 클럽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환경 문제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국제적인 회의가 열리기 시작한 게 1970년대입니다. 그때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30년 뒤에, 200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30년 뒤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체감하는 거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젊은 80, 올림픽 때, 88년 이럴 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부에서 측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느끼는 경우는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거는 어느 한 가지 경로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2050년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 건가 할 때 점쟁이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몇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산업 규제도 하고 기술도 좀 처리 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전체가 노력을 해서 잘 갈 때 환경은 돌보지 않고 계속 이제 생산 산업만 중시를 하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때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따져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살면 2050년은 상당히 암담할 것이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환경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더 크냐? 미세먼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인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사람들은 다른 플라스틱 문제나 폐기물 문제나 다른 문제들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한 30년 뒤에는 미세먼지는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더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더 살아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민들한테 한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30년 뒤에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대부분 63% 정도 사람들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기후변화하고 관련해서도 환경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이대로 계속되면은 사실 인류, 그 다음에 지구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사람들은 대부분 한 10년 안에 우리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전체적인 사회가 전환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많이 예측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 50% 이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들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당장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30년 뒤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계절이 좀 뚜렷한 옛날처럼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수질오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미세먼지가 단연 탑 관심사들하고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후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조금 예측한 거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그 2020년대까지 앞으로 몇 년까지는 조금 심각해질 수 있지만, 평균 농도는 아마 2050년대에는 감소할 것이다. 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조금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예측입니다. 이게 이제 평균 농도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연평균 농도하고 또 우리가 그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봄철에 느끼는 이런 미세먼지의 심각성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한 농도 추이를 봤을 때 미세먼지는 대체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치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2000년대 초부터 2018년까지 이거는 미세먼지 추이입니다. 전국하고 서울하고. PM10, PM2.5 이런 용어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말고. 다들 더스트니 먼지니 이런 스모그니 이런 얘기를 쓰는데, 우리는 어떤 사안이 되면 정말 전 국민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용어 사용하는 거고,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어쨌든 PM10하고 PM2.5 추이를 본 건데, 계속 보면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PM2.5 경보 발령 기준이 35죠. PM10이 50, 100 이렇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평균치로 보면은 기준치 PM2.5 같은 경우는 기준치 이하로 가고 있고, PM1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소를 추세도 감소하고 있고, 단지 최근에 2013년부터 감소 추이가 멈추고 이제 비슷하게 가거나 약간 증가하는, 2012년에서 13년에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이면 지금 말이 되냐? 내가 느끼는 건 실제로 훨씬 안 좋아졌는데, 국민들이 다 미세먼지 느끼고 하는 것들이 안 좋아졌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이 수치는 어떤 거냐면 연평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아주 보통 때는 못 느끼고 아주 심각할 때는 심각하게 느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이냐 이런 걸로 따지면 또 다른데, 이거는 이제 나라 전체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대기질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체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체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감소할 것이다 하는 거고, 이 PM2.5 같은 게 지금 25 정도 되잖아요. 선진국들, 대부분의 선진국 주요 도시들 보면 뉴욕, 도쿄, 런던 이런 나라들, 런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는 스모그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선진국들의 우리나라 빼고 OECD 선진국 국가들의 대도시들을 보면은 PM2.5 이런 것들 12하고 기준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 못 간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중국 변수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농도는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환경 규제의 이제 속도나 내용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농도는 감소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최근에 이렇게 왜 감소하지 못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리고 2013년, 14년에는 왜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났느냐. 이런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이때 아마 2012년, 13년 이 부분에 디젤차,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차 보급을, 경유차 보급을 상당히 확대를 했을 때요. 그리고 아마 저 시기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던 시기여서 환경 규제나, 규제는 암덩어리다 해서 상당히 이제 환경 규제보다는 이제 경제 발전에
강조를 하면서 규제 완화했던 이런 시기하고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더딘 감소 추세가 더딘 상황이고, 근데 2017년, 18년은 많이 또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정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18년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연평균 농도는 이렇게 줄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이제 대기하거나 미세먼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오존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존 농도가 건강에 다 해롭고 이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그 이제 폭염이나 그 온난화가 진행되면 오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도 오존이 훨씬 더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사망자들, 취약층 사망자들도 오존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보다 점점 오존이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을 얼마나 줄이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전국적인 평균하고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권에 사시니까 서울의 미세먼지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동차 오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될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난방이 상당히 많이 겨울철 난방이 많이 차지하고 건설 기계가 많이 차지하고.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중국발 중국발 미세먼지가 라고 하는 분들이 80%입니다. 저 조금 이따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실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연구한 거에 따르면 전국으로 따지면은 사업장이 제일 많고요. 공장들.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다음에 발전소, 경유차, 이런 순서입니다. 발전소라는 건 주로 석탄 발전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업장이 40%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수 산단에서 대기오염 그 배출량을 조작해가지고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됐던 그 사항들이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환경 대기오염 배출 기준이나 이제 규제는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업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실제로 작동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단지 현장이나 이런 거 보면 실제 정부 발표나 측정치보다는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이 가장 많지만은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발전소, 경유차, 냉난방, 그 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도권은 조금 다릅니다. 수도권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경유차고요. 자동차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냉난방,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건 사실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고 경유차가 줄어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줄어들겠죠. 그리고 앞으로 추세를 보더라도 예측을 해보더라도 계속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전기차도 늘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자동차발 미세먼지는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나 냉난방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에너지원이 바뀌면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줄어들 거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될 거다. 근데 단지 예전에 그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심각했을 때는 산업 규제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게 팍 줄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노력을 해도 조금씩밖에 못 줄일 수 있는, 못 줄이는 이런 시기라서 체감하는 게 좀 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이런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고농도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을 했을 때 이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체감을 하는 거고, 사실은 미세먼지 얘기다 하면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뭔가 하고 이제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88.2%는 중국발 대기 오염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구나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청년들 있죠. 20대들 연령별로 쭉 분포를 보면 20대들은 95% 정도, 94.4%가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이제 꼭 대기오염뿐만이 아니고 20대들의 그 불만이랄까, 이 정서들이 상당히 좀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어쨌든 근데 이런 국민들의 정서하고 말씀드렸듯이 실제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수준인가 보면은 이제 중국발이라고 하는 게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 그림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에 2011년에서 17년 보면은 한 30-40% 줄였습니다. 30-40% 줄여서 중국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전체 농도로 보면 여전히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PM 2.5가 50 ppm, 60 ppm 이런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도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70에서 한 50까지 그렇게 최근에 줄여왔습니다만은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 수준에 비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OECD 전체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세먼지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은 게, OECD 국가들 보면 저 아래쪽에 쭉 깔려있는 이 국가들 보면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20 미만으로 지금 대도시나 성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도 저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저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의 수준은 두 번째 그래프죠. 30에서 쭉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2050년 정도, 50년이 아니더라도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평균은 저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중국의 영향이죠. 중국이 우리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중국하고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지표를 따져보면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북경하고 우리나라 서울하고 중간에 있는 백령도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좀 비교해 본 건데요. 보면 중국이 한 117 정도 될 때 이제 서울은 한 110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백령도는 그보다 훨씬 서해반을 지나면서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리적으로 조금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중국에서 전적으로 온다 하는 것들은 설득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물론 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베이징, 백령도, 서울, 도쿄 이런 것들을 비교한 건데,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대기질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령도하고 동경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북경하고 서울이 상당히 높을 때도 상당히 낮았었고요. 여기도 물론 국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 서해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농도 일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미세먼지 PM10하고 PM2.5만 가지고는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그 북경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대기 오염 물질들 있잖아요. 그 질산성 뭐 낙스라고 그러죠. 그 이제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그 높습니다. NO2나 낙스, 삭스 그러니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농도일 때 서울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말은 이제 국내연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 낙스나 삭스는 이런 경유차나 이런 것들하고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까 경유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 수도권에는 했는데 그런 영향이 크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중국이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 요인이 상당히 좀 그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주요한 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 그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풍속이 거의 그 없을 때 우리나라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중국 그 대기오염 물질을 실어 오를 때가 아니고 바람이 거의 없을 때 대부분 고농도 미세먼지가 그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올라온 그 대기오염 물질들이 우리나라 상공에 같이 있었겠죠. 근데 그 보통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다 심각해지는 거는 갑자기 중국에서 와서가 아니고 대부분 대기 정체가 되면서 그 바람이 안 불 때 그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어떻게 보면 국내발 그 뭐죠? 아니면 중국발 이런 논란보다도 대기오염의 정체, 그 다음에 기상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결국은 이건 기후변화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한 발만 더 나가서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하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과 국제사회하고 한번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따져보면은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총량을 따져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량을 따져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17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중국이 전 세계 배출량의 한 30%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무시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중국의 책임이라고만 돌릴 수가 없는 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그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이거는 그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그러지, 그 1인당 그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또 거꾸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중국 전체 국민들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되면은 아마 지금 뭐 전 세계에서 30%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좀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가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인구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적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당 배출량도 중국보다 많지만은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의 한 6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배출한 걸 따지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과거에 많았다가
들어가는 추세고, 이 시커먼 거는 석탄이고, 이제 중간에가 이제 오일이고, 석유고, 그 다음에 가스고 이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원중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늘고 있죠. 줄지는 않고 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EU나 유럽이나 미국은 사용량이 많았고, 누적 사용량은 많지만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이제 중국이 속한 우리 동아시아 쪽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서 이제 온실가스하고 그 전체적인 대기오염하고 관련돼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연도로 따져보면은, 아까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비교를 좀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변수가 어떤 게 있냐면, 국내 그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80년대, 88년, 뭐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훨씬 낮아진 건 사실인데, 이제 중국 요인만 떼놓고 보면은, 사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온실가스나 대기오염을 배출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00년대 이후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온실가스 내뿜고 이제 경제개발할 때는 중국은 거의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가 80년대, 아니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온실가스하고 대기오염을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 우리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감소하고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아까 1인당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지면 중국이 우리 반밖에 안 됐잖아요. 이 말은 또 거꾸로 보면 중국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이제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세먼지보다도 앞으로는 오존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존이 이제 그 독성으로 따지면 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일부 논문들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에 워낙 많아가지고 오존 전구 물질들을 흡착하고 있어서 이제 오존 문제가 그래도 실제보다는 해가 덜한데, 오히려 중국의 미세먼지가 줄어들면 이제 오존의 강화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제 오존이라는 것은 햇빛하고 이제 다른 온실가스 관련된 물질들이 만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존 농도가 미세먼지 줄어드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기오염에서는 이제 오존이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되는 비상저감 조치, 여러 조치들이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발생했을 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체감하고 나서 여러 조치들을 많이 취하는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뭐 마스크를 지급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후 대책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일주일 전에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질 것 같다 하는 거를 미리 알면 미리 이제 정유차나 뭐 차량을 줄이고 규제를 하고 뭐 그러면 될 텐데, 대부분 발생하고 나서 조치를 해서 실효성 없는 조치가 많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오염은 상당 시간 전에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으면 훨씬 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로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논란들이 가장 많이 논란됐던 게 중국발 문제하고, 앞으로 늘어날 건가 감소할 건가,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라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선진국들이 갔던 경로를 따라서 경유차를 줄이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좀 그 잘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대목은 아마 기후변화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연평균 농도가 줄어들더라도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같은 농도의 대기 중에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대기가 정체하면서 그게 쌓여서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이고 그런 건 다 이제 기상하고 관련돼 있고 그 이제 기후변화하고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하고 또 무관하게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나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온실가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물질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미세먼지 원인이나 온실가스 원인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이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나오는 이런 그 물질들이죠. 대기오염 물질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그 원인이 되는 이런 물질들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기후변화 영향을 최대한 이제 적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미세먼지도 그 1차적인 이제 카본, 이제 탄소 같은 이런 그 미세먼지 알갱이도 있지만 2차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래는 미세먼지가 아니었는데 대기 중에 암모니아나 이런 다른 물질들하고 반응을 해서 생기는 2차 생성 물질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황산화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온실가스를 태워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이제 기후변화 문제하고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대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유차하고 건설기계가 압도적이고요. 전국은 사업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색깔에 따라서 이제 1차 배출, 2차 생성 물질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1차 생성 물질보다는 2차 생성 물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농도, 이게 또 하나 문제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기 정체로 인한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실제로는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문제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 풍향하고 관련돼 있고 기상하고 관련돼 있고 대기 정체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렇게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하느냐, 특히 봄철에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게 지구 온난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폴라보텍스라고 그래요. 우리 제트 기류라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 북극의 찬 공기를 싸고 있는 이런 제트 기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이 제트 기류가 이게 느슨해지고, 그래서 북극의 찬 공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그 북극 같은 한파가 이제 쳐오고, 이게 온난화 영향인데 트럼프는 야 이게 이렇게 찬데 왜 온난화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나 이 동아시아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른 영향들, 수평바람이나 수중 안정도 이런 대기 정체하고 관련된 현상들이 좀 생기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미세먼지하고 이제 관련돼 있고, 이 자료들은 이제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련된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온난화 현상이 대기 정체를 부르고, 대기 정체가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평균적인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소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부분 대기 정체가 원인이더라. 그리고 그러한 대기 정체는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또 미세먼지, 대기 정체, 그 다음에 체감도랄까? 이 심각성은 이런 대기 정체하고 무관하게 또 폭염이나 기온 상승하고 좀 결합되면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체감도를 높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기후변화 대책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요 제가 말씀드릴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세먼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까 경유차 규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건설 기계도 줄여야 되고 사업종 규제도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후변화 대책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구체적인 정책 과제하고 관련돼서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쉽게 이제 요즘 듣는 얘기부터 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익숙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다 이제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고. 예, 아리백을 약속한 회사들입니다.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하게 매출이나 이 영향력이 큰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 중에서 우리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약속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약속한 회사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석연료를 안 쓰겠다. 그리고 화석연료로 발전시킨 만들어낸 전기를 안 쓰겠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만 100% 쓰겠다 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공급받는 전력들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 사업장에 오는 전력들을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것만을 이제 받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무슨 국제적인 파리협약처럼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The Climate Group하고 CDP라는 이런 비영리 단체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상장사 중에 잘 나가는 회사들 고르듯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큰 이제 회사들 중에서 이제 아리백을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이런 회사들을 설득을 해서 야, 우리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자 해서 2014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한 176개 글로벌한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대상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였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삼성에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이런 회사들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이미지나 재생에너지 확대한다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만 빼고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주요한 선진국들의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리백이라는 거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태양력,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것들로만 이제 사용된 전기를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지금 쓴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유럽에서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이걸 약속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산업 구조상
거의 재생에너지 100%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기 공급을 단독으로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힘들고 대부분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국내는 힘들지만 이제 당분간은 우리 해외에 있는 사업장은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추세를 보여주냐면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파리협약처럼 국가 간에 이제 약속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소비자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기업들의 제품을 사거나 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이 얼마나 기술이 발전하고 뭐 매출이 좋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회사가 얼마나 이제 그 온난화 그 기후 변화에 기여를 하는가, 기후 변화 저감에 기여를 하는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친환경적인 그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기업의 그 브랜드나 기업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다른 데서 부품을 받거나 제품을 받을 때도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거죠. 당신 제품 재생에너지 썼느냐? 한국에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제품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소스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뿐만이 아니고 이 제품 어떤 전기를 써서 만들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아리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글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른 그 자기 회사의 그 제품은 생산할 때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여러 회사들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서비스를 받을 때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나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그걸 충족을 못하면 이제 그런데 거래를 하거나 납품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아마 좀 강화될 것 같아서 이건 단지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하고 관련된 중요한 그 추세의 하나고요.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는 아마 말씀드렸듯이 아까 정부가 별로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각 후보들이 정당들이 냈던 미세먼지 대책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떤 거를 이용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쭉 봤는데 뭐 모든 정당이 내놓은 대책들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하는 대책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 뭐 협력 채널을 가동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촉구를 하겠다 이런 것들하고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 수준을 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온실가스하고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 해결해야 되고 결국은 기후변화 대책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거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개혁 과제를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기후 2050년 미래를 예측하면서 한 큰 세 가지 타이틀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탄소제로 사회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규제를 좀 녹색 사회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정책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정부의 몫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우고 있는 그 올해 최근에 발표한 계획들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기본 계획,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이런 계획들을 발표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노력, 정부의 노력들이 실제로 그 탄소 제로 사회나 그 기후변화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건가? 그리고 아니면 내놓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우리가 앞에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봤던 영상처럼 뭐 정치인이나 정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해결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선생님들, 기성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도 이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청소년들이, 제가 이제 50대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청소년들이 30년 뒤면 제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뭐 당신들이 오래 살면 모르지만 이 문제는 당신들보다 우리 문제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고 촉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죠? 스쿨 스트라이크 포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학교 안 가고 시위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이런 친구도 나왔고요. 이 친구는 이제 스웨덴에 있는 16살? 그때 2018년에 16살이었을 거예요. 중3인가 고1인가 되는데, 그때가 아마 스웨덴 총선 기간이었을 겁니다. 총선 기간이었는데, 본인은 약간은 자폐증 비슷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다들 보면 어른들이나 선생님들,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에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30년 뒤에는 멸종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인류가 멸종하고 지구가 거의 위기에 빠질 거라고 하는데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뭐 7년 전이나 아니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냐 해서 총선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에 안 가고 한 2달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미래를 훔치고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2078년이면 내가 75세 생일인데 이때는 내 손주들한테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해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거를 이제 동조, 여기에 대한 동조, 이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동조가 일어나고, 스웨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조하는 캠페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22일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을 해가지고 아마 150개국인가 이런 데서 몇만 명이 같이 시위를 했고요. 이게 이런 비슷한 시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친구고요. 뭐 영상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이 청년이나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촉구하고 있고요. 이런 청년들의 행동의 핵심은 뭐냐? 뭐 기후변화가 뭐고 위기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해법도 다 나와 있는데 왜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왜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대부분 여기 기생세들은 당신들은 열심히 환경을 훼손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책임을 안 지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청소년 기후소송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소송단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기성세대들한테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뭐 이런 청소년들의 행동이 있었고, 최근에는 5월 24일에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행동의 문제라는 거죠, 기후변화 문제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바꿀 건가 하는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세대 그다음 내 생활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예를 자동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왜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솔루션이 안 될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결국 우리 오늘 고민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원인들도,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하는 것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이 환경대책, 기후변화 대책, 미세먼지 대책이나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도 알 수 있는데, 뭐 경유차 줄여야 되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그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디고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고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후변화 이제 이 노란조끼 시, 프랑스 노란조끼 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말을 피해야 된다고 당신은 종말 얘기하지만 우리는 월말도 살기 힘들다. 당장 월말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환경 문제의 가장 큰 딜레마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그다음 우리 생활에 큰 제약이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바로 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합의해서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지금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내 편리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프랑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입니다. 이거는 외연상으로는 어떻게 해서 촉발이 됐냐면,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정부가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유류세를 몰리겠다.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탄소세를 도입을 하겠다. 그 말은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니까 화석연료 가격을 높이고 거기에다 세금을 매기겠다. 탄소세를 매겨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기후변화나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값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로 따지면 아까 수도권에 경유차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경유차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1톤차나 이렇게 1톤차 끌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멀리서 출근해야 될 사람들, 이런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 대책을 세운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운다면서 지금 당장 어려운, 내일 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좀 크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면은 이게 당장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프랑스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세를 올리니까 대부분 특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내에 안 살고 근무할 때 밖에서 먼 거리를 경유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몇 년 전부터 크린 디젤이라고 경유차를 왕창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기름값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내는 기름값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215만 원 정도 평균 가정당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한 30만 원 올린다고 하니까 시위가 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외견상으로 보면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반발을 사가지고 엄청난 이제 파장을 됐고, 지금 뭐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 그 다음에 또 일부 폭력
시위들하고 성향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뭐 상델리의 그 프랑스 유명한 파리의 거리들이 다 파괴되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러죠.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못한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배려를 안 한 거죠. 특히 이 시위가 격화됐던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랑스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같이 썼냐면은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는 상당히 풀어줬어요. 완화해주고 대신 탄소세는 강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자들한테는 이제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결국 우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이 대책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래서 이제 실제로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이 시위를 계속했고 이게 아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성격은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월말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정말까지 신경 쓰겠다 이런 거고. 사실은 이런 이제 표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들 뭐 국제적으로 보면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나서서 우리는 아직도 경제도 어려운데 그 경제 살리는 게 우선인데 우리가 먼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나 미세먼지를 신경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행동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고 돈을 누가 주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행동을 누가 바꿔야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근데 대부분은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면 중국에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산업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취약한 사람들한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고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개도국들이나 이런 중국은 이제 상당히 개도국의 반열을 좀 넘어섰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이제 생존의 수준에서 막 벗어나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예전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을 안 했습니다. 발전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계속 산업을 발전시키고 온실가스를 배출시키고 이제 자기 기술도 발전시켜 놓고 이제부터 온실가스 줄이자. 당신들 이제 석탄 쓰지 마라. 그다음에 환경 규제 하겠다. 그다음에 뭐 산업 발전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진국들하고 이제 개도국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개도국들이 얘기하는 거는 당신들이 주로 부담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재원을 출연하고 우리 산업 발전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책임을 우리한테만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세울 때 가장 배려해야 될 것들이 취약층이죠. 취약층,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 미세먼지 정책들이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취약층이나 좀 약자들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가려다 보니까 계속 더뎌지는 거죠. 그렇게 안 가려면 결국은 이제 주력 산업, 그 다음에 약간은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이제 내 문제, 주로는 내 문제로 보기보다는, 우리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 문제로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